네, 손님. 이 안경은 어쩌면 유튜브에선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음,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안경을 쓴 지가 중학생 때부터니까, 40년인가요? 10, 난 14라고 쳐봐봐요. 그러면 24, 34, 40년. 40년간 안경을 썼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경을 쓰면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꽤 오래 가기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원래 안경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경사의 테크닉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그거를 최근에 지금 제 안경을 맡기고 있는 안경점,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어떤 대전의 안경점에서 갑자기 안경알을 바꿨는데도 어지러움 증상이 없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교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나기 전까지, 그 더 좋은 기술을 만나기 전까지 없으니까, 워낙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눈이 있다면, 이 특히 만약에 누진 다초점이다 그러면은 원거리를 볼 때 초점이 여기 맞고, 그 다음에 근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에 눈이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지는데 사람마다 코에서 오른쪽 눈, 왼쪽 눈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조금씩 달라. 그래서 안경점에 가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양쪽 눈의 길이만 봐요. 측정을 해. 이건 기본이야. 측정을 한 다음에 전제를 어떻게 하냐. 코에서 눈까지의 길이가 똑같겠지라고 전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코에서 이 초점의 간격이 뭐 12cm다. 그러면 그걸 줘가지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이 안경 알에 보통 중앙에다 맞춰요.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거야. 이거를 거의 40년 중에서 몇 년이야? 거의 내가 지금 안경 좀 거래한 지가 한 3년 됐다면은, 한 37, 38년을 이걸 맞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거의 38년을 제가 정확한 제 코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이 거리하고 이 높이가 또 약간 달라요. 높이가 거의 한 1.5에서 2mm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왼쪽 눈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길어. 이게 왼쪽 눈이면 이게 더 길고 이것도 오른쪽 눈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근데 제가 정확하게 측정하라고 해도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 와서 재가공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간격을 더 조절한 거예요. 코하고 이거하고. 그걸 피팅이라고 하는데 제 눈과 코에 맞게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 일반 안경에서는 어지러움이
금방 가셔요. 그런데 이게 다초점이잖아요. 이제 노안 때문에 다초점이 엄청 또 예민해 이게.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책이나 이렇게 책을 봐야 되는데 특히 하단의 초점, 이 밑으로 렌즈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하단 초점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보면 한쪽 눈은 책이 잘 보이는데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맞춤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리고 저는 이제 안경이라는 게 다 그런가 보다. 그래 뭐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안경알을 맞추면은 그 이전의 안경하고 안경알을 바꿨는데 그냥 깨끗해지기만 해요. 어지러움이 없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 기계들이 좋아졌고 측정 기계가 좋아졌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안경점을 오래 거래하다 보면 그 안경사가 제 얼굴을 파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 안경점은 한 25년 거래를 했는데 대전에. 그래서 좀 많이 그 정도 되니까 25년쯤 되니까 어지러움이 가시는 정도로 가공이 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여기 새로 이제 거래하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냐면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안경점에. 그러니까 좀 잘못해주면 내가 문자 보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정말 얼마나 여기서 내가 아는 지인들 안경도 맞춰주고 하면서 얼마나 매출을 일으켰느냐,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소리 할 수 있느냐 이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면 철저하게 뭐 하겠습니다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 안경점 표현이 시생활이라 그래. 시생활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시생활. 그러니까 제가 안경 이야기로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좀 더 아름답고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상향이나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거나 맛본 사람은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거를 모른 채로 살면 항상 그런 줄 알아요. 항상 안경이 그냥 바꿔 끼면 어지러운 줄 알아. 그게 그 안경사가 가공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 안경이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이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먼저 그 이상향을 꿈을 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알거나 또 신화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걸 지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 비유가 조금 임팩트는 약한데 그걸 제가 38년 만에 알았다는 거. 38년 만에 안경을 쓴 지 38년 만에 안경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안경사가 기술이 테크닉이 부족했었다라는 거를 38년 만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얼굴에 그렇게 맞춤을 해주는 안경사가 없었다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 엉망이네. 지워지는 게 파란색이 좀 특히 그런 것 같기도. 그래서 물 묻힌 휴지를 갖다 놨어요. 전에 제가 현재 손보농제 TV에서
주로 강의할 때 썼던 안경테가 이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경 알을 바꾸고 새 안경을 맞췄는데 도저히 안 맞는 거야. 이게 제가 재가공했잖아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안경 알을 제가 옮겼잖아요. 작은 알을 오른쪽은 좀 더 붙였잖아요. 이쪽으로 약간, 그죠? 보면 틈이 다르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뿔테는 이 조정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금속테는 조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아예 그걸 잘라가지고 다른 플라스틱에다가 안경알을 붙여가지고 이거 한동안 쓰고 다녔어. 이 초점이 제 눈하고 안 맞아서.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맞춘다는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좀 자연스럽게 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 에필로그를 읽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책의 원래 미국에서 출판된 제목은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양자 우위라는 책으로 출판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고 이제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봤는데, 그 보다가 이제 제가 휠러하고 슈 에버렛의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필로그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라는. 신에게는, 조명을 좀 이렇게, 신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신은 우주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뭐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이 만든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우주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두 사람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오고, 스페인의 왕이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알폰소라는 사람이 내가 우주 창조에 참여했다면 더 나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힌트를 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한테 불만을 얘기했고, 스코틀랜드의 판사이자 비평가였던, 좀 후대죠, 근대죠. 그러니까 제프리 경이라는 사람이 빌어먹을 태양계, 햇빛은 형편없고 행성은 너무 멀고 혜성은 수시로 지구를 위협하고 안전장치는 거의 없고 내가 만들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계, 우주, 이 사람 좀 근대니까 갈릴레이 이후겠죠. 그래서 혜성도 나오고 막 행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많이 좀 이 태양계를 파악한 이후의 발언이죠, 이거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스티븐 호킹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빅뱅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폭발의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우주가 형성되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10의 23승분의 1초만 빠르거나 늦었어도 우주는 붕괴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폭발해서 해체했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정교한 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미세 조정 우주라 그래. 그래서 미세 조정 우주라고 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뭐 몇만 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경이라는 숫자로도 부족하고 10에 막 23승이면은 이게 그 단위도 몰라요. 그 정도의 1초까지 조정이 되어 있다 이거, 이게 지금 이 우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럼 왜 그렇게
지금 뭐 그래 불만이야.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야. 불만이 있을 건데 그럼 신은 왜 지금 현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게 이제 이 에필로그의 주제인데 그거는 이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면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뭐 이런 유튜브도 찍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생 이야기 보면은요 신과 나온 이야기는 아주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 얘기했는데 뭐 유튜브 잘 안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또 지금 또 시청자층이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가 살다가 뭔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큰 사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죽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죽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묻혔을 확률이 높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뭐 어떤 천사와 뭔가 협상을 해. 협상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진대잖아요. 너 여기서 다시 돌아갈래? 아니면은 좀 여기 머물면서 생각 좀 해볼래? 아니면은 천국이라는 데가 있어. 천국을 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늘 아예 그냥 다른 업그레이드된 세상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글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뭐 대략 30%라고 칩시다. 그럼 대략 30%는 다시 돌아간다 그런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사고가 있었던 이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은 그게 사람마다 다르대. 이 돌아가는 게. 이게 평행우주론인데 사고 나기 5분 전으로 많이 간대요. 5분 전. 50년 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년 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죽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서 안 죽었던 평행우주로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단절이 됐어. 그럼 5분 전으로 가서 여기서 안 죽었던 평행우주로 갈아타야 되는데 사다리 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5분 전으로 갔을 때 뭐 교통사고야. 그러면은 현명하게 내가 사고가 안 나게끔 뭔가가 상황이 벌어져.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탁 친다거나 뭐 해가지고 그 위험을 감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10년 감수했네 뭐 하면서 뭐 신이 보호했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건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잊혀지는 게 하나의 원칙이야. 원칙. 그게 어떤 평행우주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그래요. 닐 도널드 워시한테 너는 실은 뭐 4번 정도 죽었었다 이래. 실제로 죽었었다. 근데 너가 죽었을 때마다 매번 다시 돌아갔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가능해요? 평행우주를 갈아타게 한 거예요. 갈아타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갈아타는 게 쉬운 거죠. 생각보다 쉬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우주를. 평행우주를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끌림의 법칙 이런 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 그건 참 뭐 오해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서 다 읽긴 너무 많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기 이 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자역학의 유별난 특성에는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양자 세계가 그토록 기이한 이유는 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산산이 분해된다.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미세조정 우주라고 하고 너무나 미세하게 10의 뭐 몇십 승분의 1초만큼의 그 어떤 정교한 신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이 양자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35년 됐나요? 34년 정도 돼가는 거죠. 이건 제 경험인데 어떤 한 아이디어를 듣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수치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듣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어떤 통찰력이 생기려면 25년을 그거를 숙성을 시켜야 되더라고. 25년 이상.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 입체적으로 뭔가 감이 잡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관련된 거를 그만큼 이제 양자 역학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래 걸려. 미래학도 그렇고 뇌과학도 좀 25년씩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이제 뇌과학 책을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순간이 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2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래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2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뭔가 나의 견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자, 그래서 이 미치오 카쿠 지금 안경으로 시작해서 이 이빨의 평행우주를 좀 일단 끝내고 그리고 다른 영상을 하나 좀 찍을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공개 영상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라는 거는요 모든 것의 원리예요. 하나의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그 지성이 인지가 탄생하고 나서 그리고 지식과 지성이 탄생하고 나서 마지막 궁극점이 되니까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의 생각이에요. 신의 원리나 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의 의도. 그게 이거예요. 양자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학문 중에 물리학 중에서 좀 고급 반으로 올라가면 배우는 거겠지가 아니라니까. 이 궁극의 어떤 그동안의 신화나 종교를 이렇게 신화나 종교가 이 정도의 영향력과 이 정도의 크기였다면 그걸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양자물리학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문명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눈동자의 우주를 그렸을 때 그 전율이 온 게 내가 이 그림을 이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화가가 됐단 말인가라는 그 점에서 전율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단 말인가. 너무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치오 카쿠가 미치오 카쿠 알죠? 예전에 평행우주라는 책도 썼던 사람인데 이 책은 사실 사서 보기엔 좀 아까워요. 좀 약간 돈이 아까워. 뭐랄까 좀 용돈이 궁에서 쓴 것 같은 느낌. 물론 저한테는 도움되는 부분이 한 5페이지 이상은 있는데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이 사람 용돈이 좀 궁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야. 책을 한번 쓰면 역사적인 책을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용돈이 궁해서 썼다. 예전에 호모데우스 읽을 때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읽을 때 이 사람은 용돈도 부족했지만 출판사의 농간에 놀아놨구나. 책이 어수선해요. 딱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일관하는 그 작가가 나는 이 책을 이것 때문에 썼다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여러 명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읽어보면 A 챕터는 이 사람이 썼고 B 챕터는 이 사람이 썼구나. 이거 기획 대필 책이네. 딱 이렇게 그래서 비판해가지고 올렸더니 김영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 댓글 좀 지워줄 수 없냐? 알겠다 그러고 댓글 지웠는데 그게 대필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하거나 했겠죠. 누가 봐도 대필인데. 근데 그게 대필이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 책을 많이 본 사람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게 검정색 어디 갔지? 잠깐만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달도 여기서 나와요. 달과 고양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와 아주 대립했던 게 평행우주론이에요. 다세계 해석. 그리고 중간에 두 개가 딱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가 돼요. 양자 중력 이론하고 결 어긋남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아닌 걸로 나와요. 아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중력 이론에 의하면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이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우주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자라는 게 워낙에 미시세계다 보니까 증명은 불가능하다. 핵심은 증명은 불가능해. 이건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자, 관찰하면은 파동으로 존재하는 파동 함수가 붕괴하면서 입자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확률이 붕괴되면서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즘에 이 말 잘 안 쓰던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확률 붕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파동함수 붕괴로 또 바뀌었더라고. 그게 좀 영어가 유행을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워낙에 익숙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평행우주는 뭐냐? 관찰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고양이 50%, 살아있는 고양이 50%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자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야. 평행우주론은 관찰자가 뭔가 관찰하는 순간에도 이 관찰자가 둘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고양이를 보는 나와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는 나로 여기서 갈라진대. 매번 매순간. 근데 이 갈라지는 게 관찰에 의해서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반응 할 때마다 어떤 그 자극, 그 다음에 접촉, 마찰, 모든 작용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갈라져 버려요. 이 관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개입이잖아요. 시각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우주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촉각적인 아무거나 그냥 모든 작용, 모든 움직임,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갈라진다는 게. 근데 그게 맞아요. 본다라는 관찰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에 하나의 대표 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은 그것만 이 우주를 다중우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잔잔했던 우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전혀 다른 우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바람이 살짝 불어도 전혀 다른 우주고. 근데 평행우주론에서는 그 전혀 다른 우주가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이미. 그러니까 신의 지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신의 시뮬레이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사다리 타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 계산되어 있는데 계산이 너무나 정교해서 우리는 이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정도 단위로. 우리 생각의 단위는. 근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의 단위보다 무한대로 신은 선택권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다리 타기는 이제 이런 단위로 하는 거죠. 이런 단위로 뭐 이런 단위로 하는 건데, 이 정도의 간격으로.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단위가 짧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그 변화해가는 단위가 좀 더 그래서 이걸 짧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변해, 급격하게.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그 믿음과 섬세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우연히, 또 하나는 뭐냐면, 실은 기적은 신의 예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런 선택이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89년 90년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접했단 말이죠. 1990년에 물론 뛰어난 선배들에 의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책을 소개도 받고 뭐 이랬는데, 다세계 해석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걸, 이게 느낌이 왔어요. 그냥 이게 맞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느낌이 왔는데,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측정이나 뭐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이게 봉투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약간 믿음의 영역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현상을 나타내는 진짜 원인은 평행우주냐 아니면 코펜하겐 해석이냐, 가능성으로 있다가 확률이 붕괴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평행우주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다른 우주를 관찰할 뿐인 것이냐, 내 자신이 무한대로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건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평행우주가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읽어보면 이제 여기가 딱 크게 나와요. 이 파트에 나옵니다. 이게 평행우주가 맞는 쪽으로 지금 물리학계가 점점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최근에 평행우주가 난무하는 SF 영화를 보면서 옛날 버릇이 되살아났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 제작자들이 다중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의 조언을 듣고 황당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평행우주가 뜨는 이유는 휴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이 뒤늦게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은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우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컴의 면도 말이잖아요. 더 단순하게 설명되는 거죠. 이미 다세계가 존재하는데 너가 어떤 작용을 할 때마다 그 세계를 갈아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매 순간. 그게 훨씬 더 설명이 간단한 거거든요. 확률로 존재하다가 관찰할 때만 붕괴가 돼가지고 입자가 되는 거야.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의 양자적 고동을 소술하는 파동 함수가 누군가에 의해 관측되는 즉시 붕괴된다는 양자역학의 마지막 가정을 깨끗하게 무시하면 양자역학 최고의 역설인 관측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 이게 이제 평행우주라는 것이죠.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하나의 우주로 결정되는 대신 무한히 많은 평행우주가 생겨나는 것이다. 했는데 어쨌건 지금 흐름은, 이 물리학자들 흐름은 코펜하겐 해석이 좀 꼰대 해석이고 여기가 좀 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 뭐 3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오곤 했어요. 다들 이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해석이. 그래서 제 그림에서 이제 이 코펜하겐 해석을 인터뷰해서 확률불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고양이 눈이라던가 이렇게 제가 아직 안 그린 게 있어요. 정말 꼭 그리고 싶은 건데 초식동물의 눈은 이렇게 옆으로 길거든요. 이걸 제가 아직 안 그렸어.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눈에다가 초원을 그린 다음에 하늘의 별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하고 싶어 그냥. 할 건데 초식동물의 눈 정말 매력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징어였나? 뭐 어떤 동물은 또 이게 요렇게 약간 네모난 동공도 있고, 고양이는 우리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 가장 흔한 거, 사람하고 고양이. 근데 이것보다도 이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초식동물의 눈이 넓게 보는 눈에다가 펼쳐진 은하수 이런 거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초원이나 초식동물의 눈에다가 초원이나 이렇게 막 화산 분화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은하수가 펼쳐져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초신성이 팍 하나 터지고 이런 거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조만간 올해는 나올 겁니다. 24년에 이제 초식동물의 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눈이 개구리, 양서류. 개구리 눈이 또 그렇게 재밌어요. 개구리. 양서류, 파충류의 눈들을 관찰해보면 정말 재밌는 눈이 많아. 그리고 홍채를 제가 황금으로도 그릴 건데, 양서류 중에 완전히 황금색 홍채가 있어요. 금빛이야, 이 홍채가. 누가 봐도 이건 황금이야. 황금빛 홍채가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개구리 눈. 전 세계 아주 빨간 우체도 있고. 할 거예요. 어쨌건 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눈을 시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평행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평행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5%가 코펜하겐 해석을 믿고 75%가 평행우주를 믿는다고 쳐요. 저는 이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75%는 이 다양한 눈동자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썼던 그림 제목 중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그 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라는 큰 존재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시선이 되어 있는 거죠. 신이 이렇게. 그래서 그것 자체도 평행우주론에 속하죠. 요게. 그리고 요거 그림 하나만 보면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하나만 보면 코펜하겐 해석이고 제 시리즈 전체를 보면 그게 평행우주론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 학파도 지금 있고 평행우주 이게 지금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갈 거라 하필 뭐랄까 이 학문의 그 이론의 삼국지다 그러면은 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가 뭐 좀 계속 약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삼국지는 평행우주론으로 양자역학 삼국지는 평행우주론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에필로그에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참 재밌어요. 근데 어쨌건 어떤 것이 옳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게 핵심.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양자중력 이론을 도입하면 결맞음이나 결어긋남 같은 개념은 폐기되고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은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양자 쪽은 실험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매 순간 우리는 다른 우주로 점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가 전에 책에다가는 두뇌사용 설명서 책에다는 이렇게 썼어요. 이 우주를 입자로 바라보는 관점과 파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파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파동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만 파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도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모래.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 모래도 이렇게 결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평행우주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주는 이렇게 모래 알갱이가 하나하나의 우주가 물결치는 거예요. 평행우주의 파동이란 말은 제가 책에서 읽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롭게 제시한 하나의 통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시했던 평행우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물결친다니까요. 평행우주가 이렇게 용처럼 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우주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운이라고 하는 거고. 운. 좋은 물결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운인 거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다가 뭐 주역도 나오고 뭐 사주 팔자도 나오고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한번 연구 좀, 왜 저 사람 저렇게 운이 없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의 파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마치 모래파도처럼 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운을 만나느냐, 나는 여기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어쩔 때는 상승운이 있고 내려가는 운이 있고 상승운이 있고 이게 우주가 이렇게 파동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아주 작은 신의 알갱이로서 우리 인간은 인간마다 어떤 본성과 천명이 있다. 천명주의성. 그 천명이 나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걸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천명은 누누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제 그림의 성공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 태양 그림의 성공, 태양의 화가 이게 엄청나게 이제 24년부터 성공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불의 상징이고 남방을 의미하고 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태양이거든요. 네, 이 태양 그림이 화천대유잖아요. 화천대유 또는 화양연화. 화천대유 화양연화가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최소 20년간은 이제 저를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이죠. 저 화천대유 화양연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게 천명처럼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이 양자 컴퓨터도 곧 이미 구글 같은 데선 우리 양자 컴퓨터 만들었어. 이제 디지털 컴퓨터, 이진법의 컴퓨터의 시대는 갔어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시대가 오고 있고, 오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 컴퓨터만으로도 그 모든 컴퓨터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게 양자 컴퓨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 양자 컴퓨터의 효과를 만들어낸 게 이제 오픈 AI의 큐스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AGI가 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AGI라고 느낄 만큼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왜?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미 지금 컴퓨터의 능력도 인간을 능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의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큐스타예요. 오픈AI. 그래서 2024년이 아마 인간이 컴퓨터를 AGI로 느끼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일단 이건 여기서 마무리할게.